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던 시절보다도 더 오래전 첩첩산중 깊은 골짜기에 찬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지붕에 짚은 비바람에 사가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고 흙벽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금이 쩍쩍 갈라져 있어 겨울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귀신이 우는 듯한 소리를 내며 집 전체가 흔들리곤 했습니다. 그 허름한 방 안에는 한겨울의 냉기가 서리발처럼 스며들어 입김이 하얗게 서릴 정도였지만 방 한가운데에는 꼿꼿한 자세로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젊은 선비 김진사가 있었으니 그의 눈빛만은 호롱불보다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본래 명망 높은 가문의 자손이었으나 조부 때부터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이제는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인 가난한 선비였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라고는 비바람을 겨우 피할 이 낡은 초가집 한 채와 달고 다른 서책 몇 권이 전부였기에 그는 낮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밤에는 희미한 등불 아래서 글을 읽으며 벼슬길에 오를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하신지 그의 학식은 날로 깊어갔으나 과거 시험에는 번번이 낙방하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홀로 모시는 노모의 병화는 날이 갈수록 깊어져 약값은 고사하고 당장 먹을 쌀 한 줌조차 구하기 힘든 형편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밖에서는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대고 방 안의 온기마저 차갑게 식어가는데 아랫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마른 기침은 앙상한 가슴을 쥐어짜는 듯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고 김진사는 읽던 책을 덮고 어머니의 야윈 손을 잡으며 죄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따뜻한 미음 한 그릇, 제대로 대접하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이 뼈저리게 사무쳐 그는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원망하기도 하고 조상님께 굽어 살펴달라고 빌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욱 거세진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그때 살인문 밖에서 누군가 거칠게 헛기침을 하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으니 이 늦은 밤에 찾아올 사람이 없기에 김진사는 의아한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 밖에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이자 고리대금업으로 악명 높은 최 부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하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는데 그는 김진사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 섞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최 부자는 김진사네가 지난 겨울 쌀을 구워다 먹은 빚을 받으러 왔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빚을 갚지 않으면 이 집이라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당혹감과 수치심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으나 당장 갚을 돈이 없으니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사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이미 기다릴 만큼 기다렸으니 더 이상은 봐줄 수 없다며 벼락같이 소리를 질렀고 이에 놀란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방 안에서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최 부자는 그 소리를 듣더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빚을 한 번에 탕감하고도 남을 제안이 하나 있으니 잘 들어보라고 은밀한 목소리로 김진사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마을 박대감 댁의 외동딸과 혼인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그 제안에는 누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대감은 재물은 넘쳐나지만 슬하에 둔 외동딸의 용모가 몹시 추하여 혼기가 꽉 차도록 아무도 데려가려는 사내가 없어 근심이 깊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녀의 얼굴이 마치 도깨비처럼 험상궂다거나 한 번 보면 밤잠을 설칠 정도로 기괴하게 생겼다는 흉흉한 이야기가 떠돌았기에 김진사 또한 그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최 부자는 김진사가 그 추녀와 혼인만 해준다면 박대감이 김진사의 묵은 빚을 모두 갚아줄 뿐만 아니라 노모의 병을 고칠 약재와
쌀까마니까지 넉넉히 보내주기로 약조했다며 끈질기게 설득했습니다. 선비로서의 자존심과 가문의 명예를 중시하는 김진사에게 돈을 위해 얼굴도 모르는 추녀와 혼인한다는 것은 죽기보다 싫은 치욕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신음과 당장이라도 집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 현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 부자는 김진사의 흔들리는 눈빛을 놓치지 않고 자네의 헛된 자존심 때문에 늙은 어미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셈인가? 라며 혀를 찾고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김진사의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결국 김진사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고 그 모습은 승낙의 의미나 다름없었습니다. 최 부자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돌아간 뒤 김진사는 다시 차가운 방으로 들어와 어머니 곁에 앉았으나 책을 펼칠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이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운명을 한탄하다가도 당장 내일부터 어머니께 따뜻한 밥과 약을 드릴 수 있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돈에 팔려가는 신세가 된 자신의 모습이 처량하여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이 밀려왔고 그가 평생 읽어온 성현의 말씀들이 모두 허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에는 김진사가 박대감 댁의 추녀와 혼인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혀를 차며 아무리 가난이 원수라지만 그 잘생긴 선비가 괴물 같은 여자에게 장가를 들다니 캑캑캑캑캑 하며 동정 섞인 조롱을 퍼부었고 사랑방에 모인 사내들은 김진사가 돈에 눈이 멀어 양반의 채통을 버렸다며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김진사는 귀를 막고 집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나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수군거림은 바람을 타고 방 안까지 파고들어 그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혼례 날짜는 일사천리로 잡혔고 박대감 댁에서는 약속대로 쌀과 비단을 보내왔지만 김진사의 집 분위기는 마치 초상집처럼 무겁고 침울하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 때문에 원치 않는 혼인을 하게 된 것을 알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못난 어미를 만나 네가 고생이 많구나 하고 가슴을 쳤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며 모두 제복이니 너무 상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씨가 고우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고 짐짓 태연한 척 말했으나 그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이 밝았으나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눈이 쏟아질 듯 어두컴컴했고 찬바람은 여전히 쌩쌩 불어댔습니다. 김진사는 낡은 관복을 꺼내 입고 사모를 썼지만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새신랑의 설렘 대신 참담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마당에는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왔으나 축복의 말보다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신랑의 표정을 살피기에 바빴고 어디선가 저런 인물에 그런 색시라니 하늘도 참 공평하시지 하는 비아냥거림이 들려와 김진사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신부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며 김진사가 탄 말은 비쩍 말라 볼품이 없었고 그를 따르는 행렬 또한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산고개를 넘고 물을 건너 박대감 댁이 있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곳 사람들은 대문 앞까지 나와 구경하며 수군거렸는데 개중에는 신랑이 아깝다, 아까워 하며 대놓고 혀를 차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마치 죄인이 되어 형장으로 끌려가는 기분으로 고개를 숙인 채 박대감의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박대감 댁마당에는 혼례 준비가 성대하게 차려져 있었으나 그 화려함이 김진사에게는 오히려 더 큰 부담과 위화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신부의 얼굴을 가린 하얀 천은 유난히 두껍고 길어 보였고 신부는 덩치마저 큰 것인지 아니면 겹겹이 입은 옷 때문인지 몸집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혼례청에 마주선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고 집내자의 홀기 소리만이 허공을 갈랐으나 김진사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계적으로 절을 하고 술잔을 올리며 이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간절히 바랐습니다. 혼례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하객들의 시선은 온통 베일에 가려진 신부의 얼굴에 쏠려 있었으며 바람이 불어 천이 살짝이라도 들썩일 때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안을 엿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미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서 있었으며 그 침묵이 김진사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문보다 더 흉측하여 놀라서 기절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쓸데없는 걱정까지 들었으나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이것이 자신이 짊어져야 할 운명이라 되뇌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어둠이 깔리자 신랑과 신부는 초래청을 떠나 신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신방은 비단 이불과 화려한 병풍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지만 김진사에게는 그곳이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짓궂은 동네 청년들이 창호지에 구멍을 뚫고 엿보려 킬킬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곧 하인들에 의해 쫓겨나고 주변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오직 타닥거리는 촛불 소리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존재할 뿐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또 흘렀습니다. 김진사는 윗목에 신부는 아랫목에 앉아 서로를 등진 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차마 신부의 얼굴을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아 벽에 걸린 그림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이제 평생을 함께해야 할 사람인데 언제까지 외면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고개를 돌리는 것이 천근만근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신부 또한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다소곳이 앉아만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돌부처 같아 김진사는 속이 타들어가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김진사는 마침내 결심을 한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몸을 돌려 신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물 한 그릇을 들이켜 목을 축인 그는 부인, 이제 밤이 깊었으니 족두리를 벗고 편히 쉬시지요 하고 어렵게 입을 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하여 갈라져 나왔고 심장은 쿵쾅거려 옷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신부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그녀의 손끝을 주시했습니다. 신부가 천천히 손을 들어 얼굴을 가린 천을 걷어 올리자 김진사는 저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가 살며시 떴습니다. 드러난 신부의 얼굴은 소문대로 곱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피부는 거칠고 눈은 작았으며 입은 튀어나와 있어 미인과는 거리가 먼 얼굴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끼며 그래, 사람의 외모가 다는 아니지 하고 스스로를 다독이려 했으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눈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부가 주섬주섬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김진사의 앞 작은 찻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낡고 빛바랜 그러나 어딘가 기품이 서려 있는 붉은색 비단 보자기였습니다. 보자기의 네 귀퉁이에는 꼼꼼하게 수놓인 학과 구름 문양이 희미하게 보였는데 평범한 물건 같지는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의아한 눈빛으로 신부와 보자기를 번갈아 보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신부는 여전히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눈짓으로 풀어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비록 작았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호수 같은 침착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홀린 듯이 손을 뻗어 보자기의 매듭을 잡았습니다. 매듭은 단단히 묶여 있었으나 김진사의 손이 닿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스르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가 한 겹 두 겹 벗겨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자락이 펼쳐지는 순간 김진사는 그 속에 들어있는 물건을 보고 숨이 턱 막히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금도 아니요 은도 아니었으며 보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서책 한 권이 놓여 있었는데 그 표지에는
김진사가 평생을 찾아 헤매던, 그리고 그의 가문이 몰락하면서 잃어버렸다고 전해지던 전설 속의 비극과도 같은 책의 제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의 질감은 세월을 머금어 부드러웠고 먹향은 은은하게 피어올라 그의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그가 책장을 넘기자 그 안에는 단순히 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병법, 그리고 다스림의 도가 빼곡하게 적혀 있어 한눈에 보아도 범상치 않은 물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너무나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다시금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촌스럽고 투박하게만 보였던 신부의 얼굴이 촛불 아래서 기이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놀란 표정을 보며 아주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비웃음도 아니요 수줍음도 아닌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는 듯한 현자의 여유로움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머릿속이 하얘지며 자신이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추녀는 도대체 누구이며 어떻게 이 귀한 책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왜 첫날 밤에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는 것일까? 수만 가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김진사는 눈앞에 놓인 책과 신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촛불의 일렁임과 함께 묘하게 흔들리고 있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마저 이 순간을 위해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김진사의 떨리는 손이 책의 표지를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쓸어내리자 신부는 그제야 입가에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친 외모와는 달리 옥구슬이 쟁반에 굴러가는 듯 맑고 또렷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기이한 힘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이 책이 자신의 친정집 깊은 곳에 대대로 전해 내려오던 가보였으나 학문을 중시하던 부친께서 김진사 가문의 청렴함과 선비 정신을 높이사 언젠가 이 책의 주인을 만나면 전해주라 유언을 남기셨다는 사연을 담담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김진사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가난과 멸시 속에서도 놓지 않으려 했던 선비로서의 자존심과 학문에 대한 열정을 얼굴도 모르는 장인어른과 이 여인이 알아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신부의 흉한 용모만을 보고 실망했던 자신의 얄팍한 마음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책을 소중히 품에 안으며 부인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부인의 깊은 뜻을 미처 헤아리지 못하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려 했던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오. 이 귀한 책은 내 목숨보다 소중히 여겨 가문을 일으키는 데 쓰겠소. 김진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부인은 그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비록 부부의 연을 맺었으나 서로의 몸을 탐하기보다는 밤새도록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김진사는 부인과 대화를 나눌수록 그녀가 단순히 글을 읽을 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사서삼경에 통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밝은 식견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는 김진사가 그동안 책 속에서만 찾아 헤매던 답답함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명쾌한 해답과도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새벽닭이 울 때까지 초라한 신방은 두 사람의 학문적 열기와 서로에 대한 존경심으로 따뜻하게 채워졌습니다. 김진사는 비로소 자신이 얻은 것이 흉측한 추녀가 아니라 하늘이 내려준 지혜로운 반려자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부인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지난밤에 피로가 가시지도 않았을 터인데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기고 소매를 걷어붙인 채 익숙한 솜씨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랫동안 찬밥 신세였던 부엌에는 모처럼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함께
구수한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쌀독이 비어 먼지만 날리던 곳이었지만 부인이 친정에서 가져온 쌀과 찬거리 덕분에 부엌은 금세 생기가 돌았고 퀴퀴하던 곰팡이 냄새 대신 따스한 온기가 집안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아랫목에 누워 계시던 노모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어 귀를 의심했으나 곧이어 방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들고 들어오자 노모의 눈은 휘둥그레졌습니다.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맑은 국,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나물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노모는 평생 이렇게 따뜻하고 정성 어린 밥상을 받아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아 밥상을 앞에 두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은 그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님, 이제야 며느리 노릇을 하게 되어 송구합니다. 많이 드시고 얼른 기운을 차리세요. 하고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김진사 또한 아침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으나 목이 메어 쉽게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솜씨는 투박한 재료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천하일미라 할 만큼 맛이 좋았고 무엇보다 그 안에 담긴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밥을 먹는 내내 아내의 얼굴을 훔쳐보았는데 아침 햇살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못생긴 모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어젯밤처럼 흉측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시어머니를 수발들고 집안을 살피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든든한 버팀목과 같은 아름다움이 느껴져 김진사는 자신의 눈이 비로소 제대로 된 것을 보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의 평온함과는 달리 마을에는 아침부터 김진산의 새 며느리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잿밥에는 관심 없고 오로지 남의 집 흉보기에만 열을 올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글쎄 그댁 며느리 얼굴을 봤는데 사람이 아니더라니까. 눈은 뱀눈에 코는 주먹만 하고 입은 멧돼지 같아서 임산부가 보면 애 떨어질까 무서울 지경이여. 한 안악이 과장을 보태 떠들자 옆에 있던 다른 안악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김진사가 오죽 급했으면 그런 요물단지를 집안에 들였겠나. 밤에 잠이나 제대로 잘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소문은 바람을 타고 마을 사랑방까지 흘러들어가 남자들 사이에서도 단연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김진사에게 빚 독촉을 하며 혼인을 강요했던 최 부자는 곰방대를 입에 문 채 비릿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김진사가 괴물 같은 아내를 얻어 평생 고통 속에서 살기를 바랐고 그래야만 자신의 콧대가 더 높아지고 김진사의 몰락을 구경하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최 부자는 하인들을 시켜 김진산의 동태를 살피게 하고 그 집구석이 며칠이나 조용할지 내기라도 할까 하며 낄낄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웃어주었지만 한편으로는 김진사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김진사의 아내는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해나갔습니다. 그녀는 낡아 빠진 장독대를 닦고 마당에 무성하게 자란 잡초를 뽑았으며 구멍난 문풍지를 새로 바르는 등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묵은 때가 벗겨지고 윤기가 흐르기 시작하자 흉가나 다름없던 초가집은 조금씩 사람 사는 집다운 모양새를 갖추어 갔습니다. 김진사는 사랑방에 앉아 글을 읽다가도 문득문득 창밖을 내다보며 마당을 오가는 아내의 분주한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흉측한 며느리가 들어와서 집안이 망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김진산의 집에서 구수한 밥 냄새가 끊이지 않고 노모의 기침 소리도 잦아들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김진사의 옷차림 또한 몰라보게 단정해졌는데 깃이 달아
너덜너덜하던 도포는 깔끔하게 수선되어 있었고 항상 근심이 가득하던 얼굴에는 은은한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못난이가 재주 하나는 용한가 보네 하며 의아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자가 너무 기가 세면 남자를 잡아먹는다던데 두고 봐야지 하며 여전히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김진사는 책을 읽다가 잠시 머리를 식힐 겸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마을의 대소사를 꿰뚫고 있는 촌장 어른과 몇몇 노인들이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다가가 정중히 인사를 올리자 노인들은 장기판을 멈추고 그를 묘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촌장 어른은 김진사를 가까이 부르더니 곰방대로 땅바닥을 툭툭 치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진사, 요즘 자네 집안에 훈풍이 분다지 듣자 하니 새 며느리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고 하던데. 김진사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모두 과분한 덕담이십니다. 그저 안사람이 부지런하여 집안을 잘 건사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한 노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허나 자네 너무 마음 놓치는 말개나.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하지 않았던가. 갑자기 집안이 일어나면 시기하는 무리가 반드시 생기는 법이야. 특히 자네 빚을 탕감해준 최 부자가 요즘 자네 집을 주시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 김진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최 부자가 자신을 곱게 보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제 겨우 안정을 찾아가는 집안에 또다시 마술을 뻗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촌장 어른은 김진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귀한 보물은 깊이 감출수록 빛이 나는 법이니 안사람을 잘 지키고 입단속을 철저히 하게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인심이 무서운 법일세 하고 의미심장한 조언을 남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진사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마주친 동네 아이들이 괴물 며느리네 신랑 지나간다 하며 놀리고 도망가는 것을 보며 그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담장 너머로 집안을 기웃거리는 낯선 사내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내는 김진사의 인기척을 느끼자마자 황급히 몸을 숨겨 사라졌는데 그 옷차림이 최 부자네 하인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아내가 장독을 닦고 있었는데 그녀의 등 뒤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아내에게 다가가 방금 밖에서 수상한 자를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놀란 기색도 없이 하던 일을 멈추고 차분하게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도둑이 든다면 훔쳐갈 것은 가난뿐이요. 시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면 그뿐입니다. 아내의 담대하고 의연한 태도에 김진사는 불안했던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마을 장터에서부터 이상한 소문이 구체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산의 며느리가 밤마다 둔갑술을 부려 재물을 모은다더라. 밤에 그 집 근처를 지나가는데 푸른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보았다 하는 터무니없는 헛소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그 여자가 산속 도깨비와 내통하여 김진사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는 흉측한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호기심을 넘어 두려움과 적개심을 가지고 김진사의 집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길에서 김진사를 마주치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뒤에서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이 모든 소문의 근원지는 역시나 최 부자였습니다. 그는 김진사가 망가지기는커녕 오히려 얼굴이 좋아지고 집안이 번창하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 부자는 주막에 앉아 사람들에게 술을 사주며 내 눈은 못 속이지. 그 흉측한 얼굴 뒤에
분명 무언가 사악한 것이 숨어 있어. 우리가 힘을 합쳐 그 정체를 밝혀내지 않으면 마을 전체에 큰 화가 미칠 거야 하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어리석은 마을 사람들은 부자의 말과 공짜 술에 넘어가 점점 김진사 부부를 마을의 재앙거리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사가 서책을 읽고 있는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와 거친 목소리들이 대문 밖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책을 덮고 방문을 열었으나 마루에 앉아 바느질하던 아내는 미동도 하지 않고 바늘귀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닥쳐올 폭풍을 예감한 듯 침착하게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서 형언할 수 없는 위험을 느꼈지만 동시에 밀려오는 두려움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최 부자의 하인이 마당으로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주인 어른께서 내일 아침 마을 사람들과 함께 이 집에 들이닥쳐 요물의 정체를 밝히겠다고 하십니다. 부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미리 자백하고 마을을 떠나는 게 좋을 것이요. 하인은 으름장을 놓고는 침을 참뱉고 사라졌습니다. 김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아내를 요물 취급하고 평화로운 가정을 짓밟으려는 그들의 횡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에게 다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인,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되었소. 내일 그들이 온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부인을 지킬 것이요. 그러니 부인은 방 안에만 계시오. 그러나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방님, 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오해는 풀면 되고 거짓은 진실 앞에서 힘을 잃는 법입니다. 내일은 제가 직접 나서서 그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안에는 김진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깊은 지혜와 계획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잠든 시각, 김진사의 집만은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장롱 깊은 곳에서 첫날 밤에 꺼냈던 그 붉은 보자기를 다시 꺼내어 만지작거렸고 김진사는 그런 아내의 곁을 지키며 다가올 내일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마당의 대나무 숲이 바람에 스치며 쉬이 쉬이 하는 소리를 내었고 그것은 마치 내일 일어날 큰 소동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습니다. 과연 이 지혜롭지만 흉측한 외모를 가진 아내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마을 사람들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보자기 속에는 서책 외에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긴장감이 감도는 밤은 그렇게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마을 전체에는 무겁고 습한 안개가 자욱하게 깔렸는데 이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기운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들려왔을 닭울음 소리나 부지런한 농부들의 인기척조차 들리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새벽바람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을씨년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박하고 입술이 바짝 타들어갔으나 그의 곁을 지키는 아내는 어젯밤과 다름없이 평온한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묵묵히 마당을 쓸고 장독대를 닦았는데 그 뒷모습에서는 태산 같은 흔들림 없는 기계가 느껴져 김진사는 차마 입을 뗄 수 없었습니다. 아침 밥상이 들어왔을 때 김진사는 수저를 들 힘조차 없었으나 아내는 정갈하게 차려진 밥과 국을 권하며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방님, 큰일을 앞둔 사람일수록 속을 든든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때를 지어 몰려온다 한들 진실을 덮을 수는 없으니 너무 심려치 마시고 식사를 하십시오. 아내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았고 오히려 김진사를 안심시키려는 듯 따뜻한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그 강인한 마음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억지로라도 밥을 넘기며
마음을 다잡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이 여인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불타올랐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멀리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이내 꽹과리와 징을 치는 소리까지 섞여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짐승을 몰이하는 사냥꾼들의 소리처럼 거칠고 위협적이었는데 김진사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대문 틈으로 내다보니 최 부자가 앞장서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마을 사람들이 횃불과 몽둥이를 든 채 몰려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은 호기심과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요물을 잡아라, 마을의 재앙을 쫓아내자 라고 소리치며 김진사의 집을 향해 거침없이 다가오고 있었고 그 기세가 워낙 흉흉하여 당장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최 부자는 위풍당당하게 대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더니 거만한 목소리로 김진사를 불러내었습니다. 여봐라, 김진사, 안에 있는 거 다 아니 썩 나오지 못할까. 내 놈이 요망한 계집에게 홀려 마을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왔느니라.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고 뒤따라온 사람들은 맞다 맞아 썩 나와라 하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최 부자는 김진사가 겁에 질려 벌벌 떨며 나올 것이라 예상하고 득에 양양한 미소를 지으며 곰방대를 입에 물었으나 굳게 닫힌 대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삐익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천천히 열리고 김진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비록 낡은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응시했습니다. 이 무슨 행패인가. 남의 집 대문 앞을 가로막고 소란을 피우다니. 이것이 예의를 아는 사람들이 할 짓인가. 김진사의 호통 소리에 잠시 주춤했던 사람들은 최 부자의 눈치를 보며 다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 부자는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서서 예의, 요물을 집안에 숨겨두고 마을을 어지럽히는 자가 무슨 예의를 따지는가. 당장 그 흉측한 계집을 내놓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김진사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안 사람은 요물이 아니라 덕망 높은 가문의 여식이네. 함부로 입을 놀려 남의 귀한 사람을 모욕하지 말게. 그러나 최 부자는 이미 작정을 하고 온 터라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자가 며칠 만에 집안을 일으킨 것을 보시오. 밤마다 푸른 불빛이 돌고 다 죽어가던 노모가 멀쩡해진 것이 다 요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저 여자가 우리 마을의 전기를 빨아먹기 전에 처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최 부자의 선동에 동요하며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금방이라도 마당으로 들이닥칠 기세였습니다. 그때 안채의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내가 마루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옷차림의 머리를 곱게 빗어 넘겼으나 얼굴을 가리는 쓰개치마나 천조차 두르지 않은 채 맨 얼굴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에 소란스럽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소문으로만 듣던 그녀의 얼굴을 실제로 보자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튀어나온 입과 작은 눈, 거친 피부는 분명 미인의 얼굴은 아니었으나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품과 위엄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천천히 대도를 내려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으며 수십 명의 성난 사람들 앞에서도 눈빛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진사의 곁에 나란히 서서 최 부자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집안의 며느리입니다. 제 외모가 부족하여 여러분의 눈을 어지럽힌 죄는 있으나 제가 무슨 해를 끼쳤기에 이토록 험악하게 찾아오셨는지요.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하여 마당 뒤편에 서 있는 사람들의 귀에까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최 부자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으나 이내 기세를 올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둔갑술을 부려 재물을 모으고 사람을 홀린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네 흉측한 얼굴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냐. 어디서 감히 말대꾸를 하느냐. 최 부자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아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물은 땀 흘려 일한 데가요. 시어머니의 병환이 나으신 것은 정성으로 달인 약과 음식 덕분입니다. 어찌 사람의 노력을 요술이라 폄하하십니까? 그녀의 논리 정연한 말에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수근거렸습니다. 말은 청산유수구나. 하지만 우리는 네가 밤마다 묘한 물건을 꺼내 주문을 외우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 최 부자 옆에 있던 건달 하나가 나서서 소리쳤습니다. 그는 며칠 전 담장 너머로 김진사 부부가 무언가를 보는 것을 훔쳐보았던 자였습니다. 그래, 붉은 보자기에 쌓인 요물단지를 내놓아라. 그것으로 도깨비를 부르는 것이 틀림없다. 사람들은 붉은 보자기라는 말에 더욱 흥분하여 당장 꺼내라, 불태워 버려라 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험악해져 갔습니다. 김진사는 사람들의 무지함과 최 부자의 악랄함에 치를 떨며 나서려 했지만 아내가 부드럽게 그의 팔을 잡으며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군중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밤마다 들여다보던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과연 마을에 해를 끼치는 유물인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그녀는 뒤에 서 있던 하인에게 안방에 있는 찻상과 그 위에 놓인 보자기를 가져오라고 일렀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하인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붉은 보자기가 놓인 작은 찻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붉은 비단 보자기는 유난히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어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로 신비한 물건처럼 보였습니다. 최 부자는 저거다. 저 안에 뱀이나 두꺼비 아니면 사람을 저주하는 부적이 들어있을 것이다. 하며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혹시라도 그 안에서 무서운 것이 튀어나올까봐 뒷걸음질을 치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자기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아내는 찻상을 마당 한가운데 놓고 천천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정갈하고 조심스러웠으며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는 사제와도 같았습니다. 이 보자기는 제 친정어머니께서 시집오는 딸에게 물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든 것은 제가 평생을 의지하고 살아온 스승이자 벗입니다. 그녀의 설명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고 최 부자는 콧방귀를 뀌며 헛소리 집어치우고 빨리 열어보라고 재촉했습니다. 아내의 손이 보자기의 매듭으로 향했습니다. 매듭은 단단히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이 닿자 부드럽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자기의 네 귀퉁이가 하나씩 펼쳐질 때마다 사람들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 책의 가치를 알기에 아내가 이 무지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진실을 설득할지 걱정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지혜를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자기 자락이 걷히고 그 속에 들어있던 낡은 서책과 작은 붓 한 자루 그리고 벼루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예상치 못한 물건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금은 보화도 아니고 기괴한 주술 도구도 아닌 그저 평범해 보이는 책과 글방 도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 부자는 당황하여 이게 뭐냐? 눈속임이냐? 분명 요상한 빛을 내는 구슬이나 부적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기대했던 괴물이 나오지 않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아내는 조용히 서책을 들어 올려 사람들에게 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성현의 말씀이 담긴 책입니다. 저는 외모가 추하여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었기에 방 안에서 이 책을 읽으며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마음을 닦았습니다. 밤마다 새어나간 불빛은 제가 글을 읽기 위해 켜놓은 불이었고 웅얼거리는 소리는 주문이 아니라 글 읽는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뼈 있는 꾸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글을 아는 몇몇 노인들은 책의 제목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서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군중 속에서 한 노인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바로 며칠 전 당산나무 아래에서 김진사에게 조언을 해주었던 촌장 어른이었습니다. 촌장은 뒷짐을 진 채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거 참 귀한 책이로고 옛말에 겉만 보고 속을 판단하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가 딱 그 짝이 되었구려. 이 책은 아무나 구할 수 없는 귀한 병법서이자 치세의 도가 담긴 비급이 아닌가. 촌장의 한마디에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무지한 마을 사람들도 촌장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뗐다 해도 믿는 터라 술렁거림은 의심에서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는 이대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얼굴이 벌개져서 그따위 책 하나가 무슨 대수란 말이냐. 여자가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불길한 징조다. 그리고 그 얼굴은 어쩔 셈이냐. 저런 흉측한 얼굴로 집안에 들어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재수가 없다. 하며 억지를 부렸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 김진사를 망신주고 아내를 쫓아내려 발악했습니다. 그의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자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최 부자의 모욕적인 언사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붓을 들어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제 얼굴이 흉하다 하여 마음까지 흉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글 한 수를 지어 제 마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쓱쓱 먹이 갈리는 소리가 고요해진 마당에 청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우아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고 지켜보게 만드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얀 화선지 위에 붓을 놀려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붓끝이 종이 위를 춤추듯 지나가자 힘차고 아름다운 글씨들이 피어났습니다. 용모는 부모가 주신 것이니 탓할 수 없고 마음은 내가 가꾸는 것이니 탓할 수 있다. 겉모습은 세월이 흐르면 시들지만 마음의 향기는 천리를 간다. 그녀가 써내려간 글귀를 김진사가 큰 소리로 읽어내려가자 글을 모르는 까막눈 촌부들조차 그 뜻을 짐작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글씨체 또한 명필이라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최 부자는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여자가, 그것도 천하의 추녀가 이토록 뛰어난 학식과 필력을 가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자존심 때문에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최 부자를 비난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며 아무리 못생겼어도 속이 저렇게 꽉 찼으면 진국이지. 최 부자가 생사람 잡을 뻔했네 하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 부자는 마지막 발악으로 소리쳤습니다. 글재주 좀 있다고 요물이 아니란 법은 없다. 저 여자가 들어온 뒤로 김진사 빚이 갚아진 건 어떻게 설명할 테냐. 분명 훔친 재물이거나 도깨비 방망이로 만든 돈일 게다. 그는 금전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지며 다시금 사람들의 의심을 부채질하려 했습니다. 김진사가 나서서 해명하려 했으나 아내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보자기 속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서책 밑에 깔려있던 또 다른 문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문서와 집문서였습니다. 이것은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시집 보내며 사위가 학문에만 정진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신 논밭과 임야의 문서입니다. 제가 밤새 바느질하고 살림을 하여 모은 돈과 친정에서 보내준 이 재산으로 빚을 갚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요술이며 훔친 재물이란 말입니까? 아내가 문서를 펼쳐 보이자 문서에 찍힌 관인과 박대감의 도장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파남정에 스스로 빠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대놓고 최 부자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돈 좀 있다고 유세 떨더니 엄한 사람 잡으려고 거짓말을 했구만. 김진산의 며느리가 복덩이였네. 복덩이요. 상황은 완전히 김진사 부부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란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마지막 떼기를 박는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 더 있다는 듯 보자기 깊숙한 곳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마당을 가득 메웠던 팽팽한 긴장감은 아내의 손에서 펼쳐진 문서 한 장으로 인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당혹감과 부끄러움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횃불과 몽둥이를 들고 요물을 처단하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던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으로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들이 요술로 만들어낸 가짜 돈이라 믿었던 김진사네의 재물은 정당한 유산과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였음이 밝혀졌고 밤마다 새어나오던 푸른 불빛은 도깨비불이 아니라 항문을 닦는 호롱불이었음이 명백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최부자의 헛된 혓바닥에 놀아나 엉뚱한 사람을 잡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최부자는 마치 벼락을 맞은 고목처럼 그 자리에 뻣뻣하게 굳어서 있었는데 그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이내 창백하게 질려버려 보는 이로 하여금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 보려고 머리를 굴렸지만 명백한 증거와 서책 앞에서 더 이상 둘러댈 핑계가 떠오르지 않아 입만 뻥긋거릴 뿐이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최부자를 향해 준엄하게 꾸짖으려 한 발짝 앞으로 나섰으나 이번에도 아내가 조용히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승자의 오만함 대신 패자를 감싸 안는 넓은 아량으로 상황을 마무리 짓고자 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 온화하면서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 보이지 않는 진실을 놓칠 때가 있는 법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저를 의심하고 두려워한 것은 제 외모가 남다르기 때문이니 그 또한 제가 부덕한 탓이라 여기겠습니다. 하오나 이제 진실이 밝혀졌으니 더 이상 제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 부부는 그저 이 마을의 일원으로서 조용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그녀의 말에는 뼈가 있었으나 날이 서지 않아 듣는 이들의 가슴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마을 촌장 어른이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와 최부자를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게 최부자, 자네가 빚 독촉을 하다못해 이제는 남의 집 귀한 며느리를 요물로 몰아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 셈인가? 자네 눈에는 저 귀한 서책과 정당한 문서가 보이지 않는가? 양반 채통을 지키지는 못할 망정 어찌 이리 경거망동하여 마을 사람들을 선동했단 말인가? 촌장의 호통에 마을 사람들도 용기를 얻어 한마디씩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최부자, 우리가 속았어. 멀쩡한 사람 잡을 뻔했잖아. 신보를 곱게 써야지. 부자면 다야. 여기저기서 원망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최 부자는 사면초가에 몰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식은땀만 흘리다가 결국 씩씩거리며 지팡이를 내던지고는 도망치듯 대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뒤를 따라왔던 하인들도 꼬리를 내리고 주인의 뒤를 쫓아 주랭랑을 쳤습니다. 대문 밖까지 쫓겨난 최 부자의 꼴은 그야말로 패잔병과 다름없었으며 마을 사람들의 비웃음 소리가 그의 등 뒤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김진사는 도망가는 최 부자의 뒷모습을 보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덕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당에 남은 마을 사람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서로 눈치만 보며 쭈뼛거리고 있었는데 누구 하나 선뜻 나서서
사과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내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게, 부엌에 시원한 냉수와 어제 담가둔 감주가 있으니 좀 내오게. 먼 길 오시느라 목들이 마르셨을 텐데 이웃끼리 목이나 축이고 가시지요. 그녀는 자신을 공격하러 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대접을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호의의 사람들은 더욱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잠시 후 하인이 커다란 항아리에 담긴 시원한 감주와 바가지들을 들고 나왔고 아내는 직접 바가지에 감주를 가득 떠서 맨 앞에 서 있던 촌장 어른에게 두 손으로 공손히 올렸습니다. 어르신, 놀란 가슴 진정하시고 시원하게 한 잔 드십시오. 비록 솜씨는 없으나 정성으로 빚은 술입니다. 촌장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고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허허, 내가 참으로 부끄럽네. 자네 같은 진국을 몰라보고 내 이 술을 감사히 받겠네. 촌장이 감주를 쭉 들이키자 그제야 경직되었던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일일이 술과 냉수를 권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횃불을 들고 왔던 청년도, 몽둥이를 들고 왔던 아저씨도, 뒤에서 험담을 했던 아낙네도 모두 아내가 건네는 잔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새색시 마음씨가 비단결이네. 비단결이야. 사람들은 쭈뼛거리며 사과의 말을 건넸고 아내는 오해는 풀렸으니 되었습니다. 이웃끼리 잘 지내면 그만이지요 하며 넉넉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마당은 어느새 살벌한 심판장이 아닌 화해와 소통의 장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단순히 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다스릴 줄 아는 큰 그릇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비록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 그 어떤 손보다 아름답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바라보며 수줍게 웃었는데 그 미소 속에는 고된 하루를 버텨낸 안도감과 남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나자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김진사 부부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니까 눈매가 아주 선한 게 복이 들어올 상이야. 목소리가 쟁반에 옷 구르듯 하더라니 역시 양반집 교수는 달라 하며 태세 전환을 하는 모습이 우습기도 했지만 그것이 바로 순박하고도 얄팍한 시골 인심이기도 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김진사를 불러앉히고는 자네 참으로 훌륭한 부인을 얻었네. 내 장담하건대 자네 집안은 앞으로 날로 번창할 걸세. 부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딱 자네를 두고 하는 말일세 하며 덕담을 건넸습니다.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 김진사의 집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예전의 적막하고 쓸쓸한 기운이 아니라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맑고 상쾌한 공기와도 같았습니다. 난장판이 될 뻔했던 마당은 다시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대문은 굳게 닫혔으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빗장은 활짝 열린 셈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마당에 서서 저물어가는 노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흙냄새와 풀냄새, 그리고 밥 짓는 연기 냄새가 어우러져 편안함을 주었습니다. 안채에서는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마질 소리는 경쾌했고 보글보글 찌개 끓는 소리는 정겨웠습니다. 김진사는 부엌으로 들어가 아내의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좁은 부엌에서 몸을 굽혀 아궁이에 불을 떼고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한없이 작아 보이면서도 동시에 태산처럼 커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부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 내 좀 거들어 주리다.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지 않았소. 아내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서방님, 부엌은 남자가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어서 나가 사랑방에 계십시오. 금방 저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김진사는 고집스럽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장작을 집어넣었습니다. 부부가 힘든 일을 나누는 것이지 어찌 남자와 여자의 일이 따로 있겠소. 오늘 부인이 아니었으면 나는 저 사람들의 기세에 눌려 꼼짝도 못했을 것이요. 부인의 지혜와 용기에 내가 많이 배웠소. 김진사의 진심 어린 고백에 아내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불빛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녀의 눈망울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녁상은 여느 때보다 풍성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가져다 놓은 달걀이며 두부, 채소들이 상위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노모는 아들이 겪은 험한 일을 전해 듣고 가슴을 쓸어내리며 며느리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아가, 네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내 죽어도 여한이 없다. 못난 애미 때문에 네가 맘고생이 많았구나. 노모의 눈물 섞인 말에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이 집에 와서 서방님을 만나고 어머님을 모시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들만 있을 테니 건강만 하십시오. 그날 밤 김진사는 사랑방에서 다시 책을 펼쳤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온통 아내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붓을 들어 종이에 시를 한 수 적어 내려갔습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향기를 멀리 보내듯 그대의 맑은 마음이 좁은 초가집을 가득 채우네. 세상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손가락질하여도 나는 그대 안의 보석을 보았으니 더 바랄 것이 없노라. 그는 쓴 시를 몇 번이고 되뇌어 읽으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에는 달이 높이 떠올라 초가집 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낮에 있었던 소란스러움은 꿈처럼 사라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밤의 고요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가 달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장독대는 반질반질 윤이 났고 마당 한 구석에 심어놓은 꽃나무는 바람에 살랑거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내의 손길이 닿아 만들어진 풍경이라 생각하니 김진사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과 행복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가난이 부끄럽지 않았고 남들의 시선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편 마을 어귀 주막에서는 사람들이 늦게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김진산의 이야기를 꽃피우고 있었습니다. 그 집 며느리가 보통 내기가 아니여 얼굴은 좀 그렇다 쳐도 말하는 대세나 행동거지가 여간 야무진 게 아니더라고. 그러게 말이야. 김진사가 장가 한번 잘 갔지. 그나저나 최 부자는 이제 쪽팔려서 얼굴 들고 다니겠나? 꼴 좋다. 꼴 좋아. 사람들의 입방아는 이제 비난이 아닌 칭찬과 부러움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 이야기는 밤바람을 타고 이웃 마을로까지 전해질 기세였습니다. 깊은 밤 김진사는 안방으로 건너가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호롱불 아래 마주한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색함이나 거리감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에게도 논밭이 생겼으니 농사도 짓고 나는 더욱 학문에 정진하여 반드시 과거에 급제하리다. 그래서 부인을 고생시킨 보람을 찾게 해주겠소.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도 좋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듯이 앞으로도 덕을 베풀며 산다면 그 어떤 부귀영화보다 값진 삶이 될 것입니다. 저도 서방님 뜻을 받들어 집안을 잘 건사할 테니 서방님은 오로지 큰 뜻을 펼치시는 데만 전념하십시오. 부부의 대화는 밤이 깊도록 이어졌고 초가집의 창호지 문에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정답게 어우러져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진사의 집은 마을의 골칫거리에서 가장 덕망 있는 집안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흉측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알아본 김진사와 지혜와 인내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아내. 두 사람의 앞날에는 이제 캄캄한 어둠 대신 밝은 달빛만이 가득할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따뜻한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이 부부가 만들어갈 아름다운 이야기는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마지막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밤이었습니다. 계절의 수레바퀴는 어김없이 굴러 매섭던 동장군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의 초가집 마당에도 언 땅이 녹고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으며 앙상했던 감나무 가지에는 물이 올라 연두색 잎사귀들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습니다. 겨우내 움츠렸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밖으로 나와 논밭을 갈며 한 해 농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해졌고 김진사의 집 굴뚝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람 사는 훈훈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이제 그 집을 흉가가 될 뻔한 집이라 부르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오히려 마을에서 가장 복이 넘치고 화목한 집이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김진사의 아내는 봄이 되자 더욱 바빠졌는데 그녀는 단순히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밭일도 직접 챙겼습니다. 그녀가 호미를 들고 밭에 나가면 예전에는 뒤에서 손가락질하던 마을 안악들이 이제는 서로 다가와 진사댁 마님, 제가 거들어 드리겠습니다 하며 앞다투어 일손을 보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울퉁불퉁하고 투박하였으나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더 이상 흉측하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땀 흘려 일하는 건강하고 덕성스러운 여인의 아름다움으로 비쳤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간사하면서도 신비하여 한번 좋게 보기 시작하니 곰보 자국마저 보조개처럼 예뻐 보인다는 말이 실감나는 나날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헌신적인 내조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학업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닭이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갈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았으며 밤이 이슥하도록 등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사랑방에서 들려오는 그의 낭낭한 글 읽는 소리는 담장을 넘어 마을 어귀까지 퍼져나갔는데 그 소리가 어찌나 힘차고 맑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곤 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올해는 분명 우리 마을에서 큰 인물이 날 것 같다며 기대에 찬 덕담을 나누었고 아이들은 서당 훈장님 흉내를 내며 김진사의 글 읽는 소리를 따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양에서 과거 시험인 대과가 열린다는 방이 붙었고 김진사는 마침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펼쳐 보일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아내는 남편을 위해 정성껏 지은 무명 두루마기를 입혀주고 며칠 동안 먹을 주먹밥과 집신을 챙긴 괴나리 보찜을 끓였습니다. 보찜을 싸는 보자기 역시 첫날 밤에 꺼냈던 그 붉은 비단 보자기였는데 이제 그 보자기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부부의 신뢰와 희망을 상징하는 부적과도 같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며 서방님,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저 평소 닦으신 대로만 하고 오십시오. 급제보다 중요한 것은 무사히 다녀오시는 것입니다. 하고 따뜻하게 당부했습니다. 김진사가 마을 어귀를 나설 때 온 동네 사람들이 나와 그를 배웅했습니다. 촌장 어른은 김진사의 손을 꼭 잡으며 부디 장원급제하여 우리 마을의 자랑이 되어주게 하고 격려했고 다른 사람들도 김진사 파이팅, 잘 다녀오시오 하며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를 괴롭혔던 최 부자조차 쑥스러운 표정으로 나타나 노잣돈을 슬며시 쥐어주며 내 지난 잘못을 씻을 기회라 생각하고 받아주게 꼭 좋은 소식 기다리겠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진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정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아내를 향해 굳은 눈빛을 보내고는 힘차게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으나 김진사의 발걸음은 결코 무겁지 않았습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널 때마다 그는 집에 있는 아내와 노모를 생각하며 힘을 냈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자신의 꿈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과거장에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으나 김진사는 기죽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시제가 내걸리고 북소리가 울리자 그는 먹을 갈아 붓을 들었고 그 순간 주변의 소음은 사라지고 오직 종이와 자신만이 남은 듯한 몰입의 경지에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백성을 다스리는 올바른 도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화려한 미사여구나 난해한 고사를 인용하기보다는 자신이 가난 속에서 겪은 경험과 아내에게서 배운 지혜, 그리고 마을 사람들과 부대끼며 깨달은 진심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을 헤아리는 데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겸손함에서 나온다는 그의 문장은 심사관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의 글씨 또한 힘차면서도 유려하여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용과 같았습니다. 며칠 뒤 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 광화문 앞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관리가 나와 벽에 방을 붙이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는데 그 맨 꼭대기에 김진사의 이름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급제가 아니라 수석인 장원급제였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몇 번이고 이름을 확인했고 주위 사람들은 축하하오, 대단하오 하며 그를 떼까레 쳤습니다. 임금님 앞에 나아가 어사화를 하사받는 자리에서 임금은 김진사의 글을 극찬하며 그대의 글에서 깊은 울림을 느꼈노라. 앞으로 그 마음 변치 말고 나라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금이 환영하는 김진사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앞에서는 풍악을 울리는 악대들이 흥겨운 가락을 연주하고 뒤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따랐으며 김진사는 관복을 입고 어사화를 꽂은 채 백마 위에 올라 위풍당당하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고개를 넘어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미리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꽹과리를 치고 춤을 추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장원급제가 났다. 김진사 만세. 함성 소리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고 김진사는 말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일일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대문 앞에는 노모와 아내가 나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화려한 관복을 어루만지며 감격의 눈물을 쏟았고 장하다 내 아들. 이 늙은이 소원을 풀어주었구나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진사는 어머니께 큰 절을 올린 뒤 그 옆에 조용히 서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소박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도 결코 나서지 않고 겸손하게 뒤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부인, 이 모든 영광은 부인의 덕분이요.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가난과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이오. 나의 급제는 바로 부인의 급제나 다름없소. 양반 남편이 아내에게 그것도 많은 사람 앞에서 이토록 극존칭을 쓰며 공을 돌리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에 잠시 놀랐으나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 부자도 구석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의 집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돼지를 잡고 떡을 하여 마을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고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웃음꽃으로 가득 찼고 달빛마저 흥에 겨워 덩실덩실 춤을 추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술잔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돌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아내는 부엌과 마당을 오가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녀의 못생긴 얼굴은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복덩이의 상징이 되어 아이들은 그녀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잔치가 파하고 밤이 깊어 모두가 돌아간 뒤 김진사와 아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비추는 마당은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김진사는 아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 이제 우리는 한양으로 올라가 살게 될 것이요. 그곳에 가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큰 세상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하지만 나는 이곳에서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요. 부인이 첫날 밤에 주신 그 보자기에 담긴 뜻, 겉보다는 속을, 화려함보다는 진실함을 추구하겠다는 그 마음 말이요.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시더라도 항상 낮은 곳을 살피시고 힘없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어진 관리가 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저 서방님의 그림자가 되어 서방님이 지치실 때 쉴 수 있는 작은 쉼터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봄밤의 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하여 김진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방 안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그 붉은 보자기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급제 교지와 어머니의 약첩, 그리고 아내가 쓰던 바느질고리를 함께 넣어 소중하게 묶었습니다. 이 보자기는 이제 우리 가문의 가보가 될 것이요. 훗날 우리의 자손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할 것이요. 아내는 남편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그녀의 미소는 세상 그 어떤 미인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방 안에 호롱불이 꺼지고 두 사람은 자리에 누웠습니다. 밖에서는 소쩍새가 구슬피 울고 대나무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울퉁불퉁한 이마, 작은 눈, 튀어나온 입, 여전히 세상의 기준으로는 추한 얼굴이었지만 김진사의 눈에는 천사처럼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이마에 살짝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맙소, 나의 못난이, 아니 나의 보석 같은 부인. 부디 좋은 꿈 꾸시오. 그렇게 산골 마을의 작은 초가집은 깊은 평온 속에 잠겨들었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못생긴 아내의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널리 퍼져 겉모습에만 치중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전해주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지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임을, 그리고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부부의 정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듯 더욱 초롱초롱하게 빛나고 마을은 따뜻한 봄 기운 속에서 곤히 잠이 들었습니다.